사각거리는 연필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시험을 앞둔 교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정적은 단 3발의 굉음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탕, 탕, 탕. 가장 평화로웠던 봄날의 아침. 캘리포니아의 한 간호대학을 피로 물들인 끔찍한 악몽의 시작. 이야기는 그날의 날씨처럼 아주 맑았던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4월 2일 월요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눈부시게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캘리포니아의 새파란 하늘.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 누가 봐도 축복받은 봄날의 시작이었죠. 그곳 에지워터 드라이브 거리에는 오이코스 대학이라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대학이지만 사실 거창한 캠퍼스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주로 한국계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모여서 신학이나 음악, 간호학을 배우는 직업학교에 가까운 곳이었죠. 이곳의 공기는 사뭇 진지하고 치열했습니다. 영어가 조금 서툴러도 나이가 좀 들었어도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간절한 꿈들이 모인 곳이었으니까요. 특히 그날 오전 10시 30분경 간호학과 교실은 시험 준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로 노트를 빌려주고 격려하면서 미래를 그리던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근데 그 고요한 공기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굉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탕, 탕, 탕. 그것은 분명한 총성이었어요. 학생들은 패닉에 빠져서 웅성거리면서 문 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곧이어 강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공포를 넘어선 경악에 빠지게 됩니다. 총을 든 사람은 복면을 쓴 강도도 뉴스에서나 보던 낯선 테러리스트도 아니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 바로 이 강의실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던 사람. 점심시간이면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시험 너무 어렵다 라고 투덜대던 바로 그 사람. 당시 43살의 한국계 미국인 고수남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동료이자 누군가의 아저씨 혹은 형이었던 그는 45구경 권총을 손에 쥔 채 차가운 눈빛으로 강의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움터이자 이민 생활의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학교를 순식간에 피냄새 진동하는 지옥으로 바꿔버린 남자.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토록 평범해 보이던 40대 늦가기 유학생을 가장 잔혹한 괴물로 돌변하게 만들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총을 든 그 순간 고수남이라는 남자는 이미 속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살인마라고 불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5세대였어요. 미국 시민권도 취득했고 버지니아주를 거쳐 캘리포니아에 정착하면서 남들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연이어 비극을 선물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그를 지탱하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먼저 한국에 계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를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형의 죽음이었죠. 고수남에게 형은 단순한 혈육 그 이상이었어요.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의 상사로 복무하면서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던 엘리트 군인인 형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고수남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멘토이자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2011년 훈련도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주변 사람들은 형의 장례식 이후 고수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회상할 정도였죠. 세상에 나를 지켜줄 내 편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고독감. 그게 그를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이 무너진 곳에 현실적인 비참함까지 덮쳤어요.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고 생활고를 겪으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그에게 남은 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더미와 세금 체납 고지서뿐이었어요. 살고 있던 아파트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당장 다음 달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경제적 파산 상태에 몰렸습니다. 40이 넘는 나이,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돌아갈 집조차 사라질 위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쥐어짜낸 마지막 생존 전략이 바로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되면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이코스 대학 간호학과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학교는 단순히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매달려야 했던 마지막 보루였던 겁니다. 그 간절함이 컸던 만큼 그곳에서 겪게 될 좌절은 그를 더욱더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입학을 했지만 학교라는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재기의 발판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강의실 풍경부터가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소외감 그 자체였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갓 20살을 넘긴 파릇파릇한 여학생들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43세, 그것도 영어가 서툰 아저씨인 고수남은 철저히 이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간호학 수업은 특성상 실습과 토론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죠. 하지만 고수남은 미국 시민권자였음에도 영어가 매우 서툴렀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 앞에서 더듬거리는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할 때마다 그는 뼛속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아주 위험한 왜곡이 시작이 됩니다. 사건 직후 고수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학생들이 내 영어 발음을 듣고 킥킥거렸다. 나를 짐승 취급하며 왕따를 시켰다. 그의 말만 들으면 영락없이 인종차별이나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주변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드러난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학생들은 그를 괴롭힌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업 중에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뚫어지게 여학생들을 노려보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냈다고 해요. 심지어 여학생들에게 집착하면서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도 했죠. 동료들이 그를 피했던 건 왕따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진 고수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조롱과 무시로 보였어요. 자신의 부족한 사회성과 폭력성을 인정하는 대신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전형적인 편집증적 피해망상에 갇혀버린 겁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몇 달 뒤 다시 학교를 찾아갔죠. 다시 받아주십시오. 복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단호했습니다. 그가 재학 중 보였던 불안정한 모습과 학우들의 안전을 이유로 재입학을 거절한 거예요. 사실상 학교에서 영구제명이 된 셈이죠.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행정실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학교에 못 다니게 할 거면 내 등록금이라도 돌려달라. 수천만 원의 빚이 있던 그에게 그 등록금은 피 같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 규정상 자퇴 후 기간이 지난 학생에게 전액 환불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순간 고수남의 내면에서 마지막 브레이크가 파열되었습니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학생들,
나를 내친 교수들, 그리고 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 학교. 그의 머릿속에서 오이코스 대학은 더 이상의 배움의 터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등쳐먹은 반드시 쳐다내야 할 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억울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술을 진탕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잊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스남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는 아주 정교한 살이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쫓겨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반성이나 다른 진로 탐색이 아니었어요.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수주 전 이미 마음속으로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그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뚫고 파괴력이 강한 45구경 권총 한 자루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죠. 총을 산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직전 몇 주 동안 인근 사격장을 집중적으로 드나들었어요. 귀를 찢는 총성 속에서 관역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그는 아마 종이 관역 위에 자신을 쫓아낸 행정직원들과 자신을 피하던 학생들의 얼굴을 겹쳐보았을 겁니다. 단순히 욱해서 저지른 범행이라기엔 그 준비 과정이 너무나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4월 2일 아침, 그의 주머니 속에는 총알이 가득 채워진 45구경 권총뿐만 아니라 여분의 탄창이 무려 4개나 더 들어있었어요. 탄창 4개,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겁만 주고 끝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십 발의 총알을 난사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명백한 학살의 의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그의 머릿속에 입력된 제거 대상 1순위는 명확했어요. 바로 자신에게 복학불허 처분을 내리고 등록금 환불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학교 설립자나 행정 책임자들이었습니다. 내 돈을 떼어먹고 나를 쫓아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 비틀린 복수심과 왜곡된 정의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묵직한 세부치를 품에 숨긴 채 익숙한 복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학교 안으로 들어선 고스남은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당시 24살의 젊은 비서 카틀린 핑 씨가 근무하고 있었죠. 고스남은 그녀를 인질로 잡고 소리쳤습니다. 총장 어딨어? 행정 책임자 당장 나오라고 해.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정 책임자들은 마침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목표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인질로 잡고 있던 카틀린 씨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죠. 자신과는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스남은 핏발선 눈으로 복도를 가로질러 자신이 수업을 듣던 간호학과 강의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총을 든 그가 나타났을 때 학생들은 순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칠판 앞을 가리키며 내뱉은 말은 그곳을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다들 줄 서. 마치 처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처럼 그는 학생들을 칠판 앞에 일렬로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자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 차가운 선언과 함께 좁은 강의실 안에서 무차별적인 난사가 시작됐습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화약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생지옥이었습니다. 꿈을 위해 모였던
20, 30대의 젊은 청춘들이 차가운 바닥으로 속절없이 쓰러져 갔어요. 바로 옆 강의실의 상황도 긴박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총성을 들은 다른 반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책상 밑에 웅크려 떨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수남이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린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문 손잡이를 향해 총을 쏘면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륙이 벌어진 간호학과 강의실 안은 어땠을까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의 증언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제 위로 겹쳐졌어요. 저는 친구들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죽은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범인은 총을 다 쏜 뒤에도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쓰러진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듯 살폈다고 합니다. 생존자는 숨을 꾹 참고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을 졸이며 시체 흉내를 내야 했죠.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총성이 멈추고 고스남이 강의실을 빠져나갔을 때 그곳은 한국계, 필리핀계, 나이지리아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7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던 꿈, 아픈 사람을 돕겠다던 그 선한 꿈들이 고립된 한 남자의 삐뚤어진 분노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뒤 고수남은 아비규환이 된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도주 과정은 치밀했던 범행 준비와는 달리 어딘가 기이하고 즉흥적이었어요. 그는 방금 자신이 살해한 비서 카틀린 핑 씨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 혼다 시빅의 열쇠를 찾아냈죠. 그는 피해자의 차를 훔쳐 타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오클랜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인근 도시인 알라미다였어요. 그가 멈춰선 곳은 인적이 드문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 바로 세이프웨이라는 대형 슈퍼마켓 주차장이었습니다. 쇼핑카트를 끄는 주부들과 장을 보러 나온 가족들 틈에 방금 전 7명을 살해한 살인마가 섞여 들어간 겁니다. 그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방금 내가 사람들을 쐈어요. 마치 물건을 환불하러 온 사람처럼 덤덤한 자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체포할 때도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잔혹하게 방아쇠를 당기던 광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그저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초라한 중년 남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경찰이 나를 쏴 죽여주길 바랬다 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졌어요.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 사형이나 종신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재판은 그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고스남의 정신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정신감정 결과 의료진은 그에게 편집증적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 내내 횡설수설하거나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판사는 재판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판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변호인을 도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때부터 유가족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고수남은 교도소가 아닌 주립정신병원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재판을 받고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법적 회전문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를 죽인 살인마가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미국의 법의 원칙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한 시간이 흐르기를 무려 7년.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허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2019년 3월 고수남이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인근의 교도소 시설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사인은 지병으로 알려졌어요. 향년 50세. 결국 그는 법정 최고형이라는 공식적인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 대신 병마가 그의 생명을 걷어간 겁니다. 7명을 살해하고 수많은 인생을 파괴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조용하고 허무한 결말이었어요. 그가 떠난 자리에는 사과받지 못한 유가족들의 눈물과 영원히 풀리지 않는 분노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고수남은 2019년 감옥 안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이 사건이 던진 무거운 질문들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남긴 참혹한 비극의 이면을 더 아프게 들여다봐야 돼요. 법원 기록을 보면 고수남의 정신적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토록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를 사격장으로 이끈 것은 그의 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민 1세대, 1.5세대들이 모여 사는 한인 사회에는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지독한 낙인이 존재하죠. 정신과에 다니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집안의 수치니 남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이런 체면치레와 수치심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도 애써 귀를 막아버리곤 합니다. 가족들조차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기도하면 낫는다 라면서 병을 방치하는 사이. 고립된 개인의 망상은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이코스 대학 총기 난사 사건. 이것은 단순히 한 미치광이가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극이 아닙니다.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히고 경제적 실패에 짓눌린 채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의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 어느 고립된 영혼의 비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비명은 결국 총성이라는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고수남을 용서해서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명백한 악이니까요. 하지만 제2, 제3의 고수남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말조차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껴안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웃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기 전에 괜찮냐고 묻는 작은 관심,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돕는 용기가 있었다면 2012년 4월 그 잔인했던 봄날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